안녕하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 가능한 연구에 기반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학계와 사회서비스 현장 전문가들이 창설한 K from WISE 번외편을 시작합니다. 저는 K from WISE 공동 운영진이고 Asian American Resource and Information Network의 대표 이은정입니다. K from WISE는 정보 전달과 교육이 목적입니다. 건강 혹은 의료 서비스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의료진들에게 직접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응급사항은 반드시 91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번외편,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 올바른 대처법입니다. 오늘 번외편은 세 분의 초청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텍사스 주립대 사회사학과 최신호 교수님, LA 한인 가정상담소의 제니퍼 오 부소장님, 그리고 변호사이시자 뉴욕 시민참여센터의 이민자 보호 법률 대책위 뉴욕 위원장이신 최영수 변호사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K from WISE의 운영진이 각 전문인들과 함께 대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초청 전문가의 전문적 내용을 순서대로 모두 들은 뒤에 RSVP 중에 적어주셨던 질문이나 포럼 중에 여러분께서 해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포럼 중에 질문은 채팅방에 적어주시고 가능하시면 음소거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신우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사회사학과 고은 교수님께 진행을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고은입니다. 우선 최신우 교수님, 오늘 저희 포럼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최신우 교수님을 모신 이유는 그동안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논문들이 이제 인종차별, 특히 아시아인들이 겪는 인종차별과 관련된 내용이 많고 계속해서 이쪽 분야를 연구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사회사학과에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 연구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는 14살 때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부터 주변에서 받았던 시선이나 말들에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가볍게 무시하거나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지? 하는 의문이 종종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이런 불편함이나 불쾌했던 감정들이 모두 인종차별의 한 형태인 마이크로어그레션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쌓였던 많은 궁금증이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마이크로어그레션이란 단어를 사용하셨는데요. 이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인종차별이 뭔지 그리고 또 마이크로어그레션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인종차별이란 말 그대로 피부 색깔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당한 대우, 차별, 더 나아가서는 언어 폭행과 신체적 폭행을 모두 포괄하는 현상입니다. Racial Microaggressions는 인종차별을 정의 내리는 용어 중에 하나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당한 언어, 차별 대우, 신체적 폭행이 굳이 아니어도 굉장히 미묘한 뉘앙스의 차별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는 한국계 2세에게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really from? 이라고 하거나 Wow, your English is very good 이라고 아무런 악의 없이 하는 코멘트 혹은 동양인 남성은 nerd다, 약골이다 라는 식의 인종적 농담들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분이 나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요즘 미디어에서 아시아 청년들이 인종차별과 관련해서 자신들이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Where are you from? 이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산 지 오래 됐는데 그동안 이제 작게 크게 인종차별 경험을 또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 교수님, 인종차별의 형태로 마이크로 어그레션이나 혐오 범죄가 어떻게 다를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 어그레션스는 우리가 느끼기에 굉장히 미묘하게 이게 인종차별이야 아니야 하는 수준의 경계에 있는 코멘트들이나 대우들, 행동들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사실은 별로 해롭지 않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닐까 싶을 수도 있습니다. 헤이 크라임, 즉 혐오 범죄는 인종차별에서도 가장 수위가 높고 직접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racial hate crime은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니까 안 되고 racial microaggressions는 덜 해로우니까 괜찮나? 그거는 아닙니다. 수위가 어떻든 어떤 종류이든 인종차별은 우리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고 반드시 근절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구성원들이 함께 인식하고 다 같이 노력해야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인종차별하면 다른 소수 인종들의 경험을 많이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또 저희가 또 많이 들어본 운동으로 Black Lives Matter 운동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미디어에서 다른 인종에 대한 인종차별은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 아시아인들이 겪는 인종차별은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저희 아시아인들이 겪는 차별이 다른 소수 인종들의 경험과 어떻게 다를까요? 네, 인종차별, 특히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알려진 미국 내에서 소수 인종들이 겪는 인종차별에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민자 나라라고는 하지만 그 역사를 살펴보면 건국 이전부터 인종차별의 길고 긴 역사가 있는데요. 흑인들의 노예제도와 또 히스패닉 하면 서류 미비자로 현대 사회에서도 인식하는 것들이 그 예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땅의 주인인 네이티브 아메리칸, 즉 원주민 부족들이 겪었던 학살과 억압도 있습니다.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동양인 이민자들은 1800년대 후반부터 중국인 남성 노동자들이 이주 노동자로 건너와서 금광이나 철도 공사 등에 동원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초반에 동양인 이민자들은 남성들이 개별적으로 노동을 하러 오셨고 여성들은 또 개별적으로 사실 성매매하는 여성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가족 단위의 동양인 이민자가 등장한 것은 그 이후의 일인데요. 현대 서구 사회에서 동양인 여성들을 볼 때 이제 성적인으로 대상화하는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에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에이시안 아메리칸 동양계 이민자들은 피부색 때문에 완전히 이 미국 사회에서 동등한 위치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그렇다고 블랙이나 히스패닉 그룹과 같은 소수 인종으로 보호되어야 할 존재로 비춰지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바로 Model Minority Myth라는 인식 때문인데요. 즉 동양인 이민자들은 다른 이민자들이나 소수 인종들보다 학력 수준이나 인컴이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 성공한 이민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취약 계층이 아니다라는 myth, 즉 신화 때문에 저희가 동양인 이민자들이 적절한 보호나 혜택은 받지 못하고 또 조직이나 직장에서는 리더십 역할에서 제외가 되는 등 유색은 인종으로서의 차별은 다 받고 심지어 다른 소수 인종으로부터 다른 형태의 차별을 받기도 해왔습니다. 이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특히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특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요즘 미디어에서 청소년 혹은 청년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동영상도 이렇게 주의 깊게 보게 되는데요. 얼마 전 한 에이시안 여학생이 자신이 에이시안이 아니었기를 바랬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양인들은 미국에서 나고 자란 2세, 3세들이어도 영원한 이방인, outsider, perpetual foreigner라는 선입견이 강하고 오죽하면 invisible하다, 즉 투명 인간이다라고까지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정말 더 안타깝게도 그냥 예전에는 투명 인간 취급하고 좀 무시하고 이랬던 것이 이제는 대놓고 강하게 엔타이-에이시안, 그야말로 동양인에 대한 심한 증오로 바뀐 것이죠. 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출현한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인데 그 이후로 동양인에 대한 묻지마 폭행, 언어폭력, 심지어 이번에 애틀랜타 총기 사건처럼 헤이 크라임으로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예, 얼마 전 아틀란타 총기 사건은 정말 저희한테 많은 영향을 주었고, 정말 이제 저희가 겪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틀란타 총기 사건 말고도 이제 아시아인으로 대상으로 한 크고 작은 혐오 범죄가 계속해서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교수님,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혐오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종차별을 겪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특별히 아까 말씀해 주신 마이크로 어그레션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대놓고 하는 인종차별이 아닌 이상 이게 정말 인종차별인지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이 성격이 좀 이상한 건지 아니면 인종이 아니라 나의 성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대우를 받은 건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무척 혼란스럽죠. 게다가 racial microaggressions 경우엔 정말 그 인종차별적인 말과 행동을 한 사람이 특별히 악의를 가지고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이 그냥 friendly conversation을 하려고 농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예민한 건가? 그리고 그래서 주변에 하소연을 하고 물어봐도 그건 인종차별은 아니지. 그냥 네가 좀 예민한 거지 라는 말을 들으면 그 혼란은 더욱 가중됩니다. 중요한 것은 차별을 느끼는 사람이 이거는 차별이다 라고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정신적, 신체적, 감정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인종차별이야? 나는 굉장히 기분이 언짢았는데 이게 정말 인종차별이었을까? 라고 짧게는 이제 몇 분에서 길게는 며칠 동안이나 우리의 뇌리를 떠나지 않고 고민하고 곱씹어보는 것 자체가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건은 내가 인종차별을 겪었다라고 느끼면 그것은 이미 인종차별인 거예요. 인종차별이 정말 대놓고 you chink, go back to your country 이런 식이 아니고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대놓고 하는 hate crime이 아닌 이상 이런 미묘한 형태의 racial microaggression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예, 교수님. 인종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야 되는지는 잠시 후에 최영수 변호사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그 전에 교수님께 인종차별 마이크로 어그레션이 에이션들의 정신건강, 특히 우울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구하셨다고 들었는데, 인종차별이 저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인종차별에 대해서 사실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몇십 년을 사셨는데도 본인은 전혀 한 번도 인종차별을 안 당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인종차별에 대한 인지나 인식이 개인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접 개인적으로 인종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 사회에서 아시안 혐오 감정이 더 심해지고 무언가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누구라도 밖에서 직장에서 마트에서 어디서든지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서서 뭔가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미국 사회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똑같은 혹은 인종차별이 더 악화된 환경에서 살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이민 1세대보다도 2세대나 3세대 이민자들은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당할 경우에 더 타격이 정신건강에 크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땅이 고향이고 본인의 나라인데 단지 피부 색깔 때문에 동등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본인의 존재 자체가 계속해서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는 거죠. 예, 교수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선 최신우 교수님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최신우 교수님 말씀하시는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셨으면 채팅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로스앤젤레스 사회사업학과에 계신 최가은 교수님께서 LA 한인 가정상담소 제니퍼 오 부소장님 과 함께 인종차별로 인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니퍼 오 선생님, 다시 한번 오늘 저희 포럼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코비드가 시작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실제로 또 많은 기관들이나 단체에서 정신건강 세미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현장에서 느끼시는 그 정신건강에 대한 욕구는 어땠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저희 LA 한인가정상담소 경우는 팬데믹이 시작하고 전에 비해서는 3배의 문의 전화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스트레스와 가정 내에 있는 시간,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제 가정 내에 이제 힘든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그 부분에서 이제 상담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아틀란타 사건 이후 걸려오는 상담 전화에는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네, 아직 사실은 특별히 달라진 부분은 없는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3년 동안 이제 상담 서비스를 분석을 해본 바 조금씩 이제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아니면 한국말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련된 상담 건수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네, 방금 선생님께서 트라우마틱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잠깐 트라우마가 뭔지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겠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 트라우마를 쉽게 설명하자면은 이 상황이 아주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크고 갑자기 나타났을 그런 상황들이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어로는 too much, too fast 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고 크고 내가 이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남는 그 심점들이 트라우마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트라우마가 영향이 짧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3개월, 6개월 후에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과잉 반응으로 이제 이 트라우마가 다시 느낌을 겪었을 때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작은 부분에서 오히려 과잉 반응보다는 내가 그 위험한 상황을 다시 느꼈을 때 오히려 셧다운돼서 아이솔레이션도 하시고 조금 더 위축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하고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상황이고 개인차가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잠깐 구체적으로 트라우마가 어떤 예가 있는지 좀 들어주시겠어요, 선생님? 예, 그렇죠. 이 상황이라는 거는 참 정말 죽을 뻔한 상황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허리케인 때문에 지진 때문에 이제 생명의 위협감이 있는 그런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진짜 제일 친한 친구가 갑자기 타주로 이민을 왔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좀 버림받은 느낌이 너무 갑자기 왔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이게 트라우마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는 이 사건을 느꼈어도 개인마다 같이 느꼈던 자란 환경과 또 내 히스토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살아온 환경의 역사에서 오는 내 삶의 내 자존감에 대한 그 시스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믿는 그런 부분에서 그것이 이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좋은 생각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이게 트라우마로 내 잘못이다든지 내 자신을 비하하는 그런 생각을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져서 트라우마로 남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우리 몸에서 트라우마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개인차가 사람마다 다른 게 생기는 건지 궁금해요. 네, 지금 이 슬라이드 보시면요, 이제 저희 뇌 구조인데요. 저는 뇌 과학자는 아니지만 이런 다이그램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더 클라이언트 분들이 많이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딱 중간에 보면은 앳딜라가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편도체인데 영어로는 짧게 저는 에이미라고 부르기 쉽게. 근데 이 에이미의 목적은 위험한 상황에서 저희를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을 때 그리고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에이미가 작동을 잘하면은 우리를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트라우마를 겪은 후에는 이 에이미가 진짜 쓸데없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그냥 차에 걸어가고 일하러 가는데 그때 막 작동을 해서 우리 일상생활을 많이 힘들게 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들은 이 에이미를 잘 진정시키는 그런 그런 대처법을 배우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에이미를 진정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네,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havening touch라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에이미를 calming,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 팔하고 손바닥하고 얼굴 부위, 여기 눈썹 부위에서 저희 눈 밑까지 연결되는 부위가 이 촉각을 통해서 여기를 만질 때 델타 웨이브를 생성을 합니다. 이 델타 웨이브는 저희가 잠을 잘 때, REM 사이클, 아주 깊은 잠을 잘 때 나타나는 뇌 웨이브거든요. 근데 이 브레인 웨이브는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을 릴리스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촉각을 통해서 델타 웨이브를 생성하면서 에이미를 진정시키는, 스트레스를 릴리브 해주는 그런 이 터치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이브닝 터치를 하면서 에이미는 한 생각을 시작하면은 계속 돌고 똑같은 생각을 계속 합니다. 멈추는 거를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이브닝을 터치하면서 다른 생각을 시키는 거죠. 에이미를 다른 생각을 하게 도움을 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 4가지 example을 많이 써드렸는데요. 뭐 좋아하시는 이런 운동이 있으시면 생각하면서 그거를 visualize 하시면서 또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든지 뭐 긍정적인 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구단 외우면서 뇌에서 그 안 좋은 생각을 멈추고 에이미를 진정시키고 다른 생각을 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 연습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 이게 트라우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최신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마이크로 어그레션을 경험했을 때 예를 들면 뭔가 자꾸 생각이 나고 생각할수록 불쾌해지고 또 그 상황에서 내가 순발력 있게 행동하지 못한 자신이 미워지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헤이브닝 타치로도 그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진정시킬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런 상황을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그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계속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한 우리가 에이미를 계속 생각할 때는 에이미가 계속 작동을 하는 거고 그럴 때 헤이브닝 터치를 하면서 에이미를 진정시키고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들을 멈추고 다른 생각으로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연습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무차별적인 증오 범죄에 스스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변을 잘 살피면서 다니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각심과 에이미를 달래주는 방법에 밸런스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 이야기하는 헤이브닝 터치는 그 현실을 부정하라는 그런 도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현실을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에이미를 진정시키고 뇌에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동네가 안전하지 않으면은 좀 더 안전한 동네를 가서 이사를 가든지 뭐 산책을 나갈 때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산책을 나가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성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에이미를 조금 진정시키고 이런 헤이브닝 테크닉으로 대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위험한 상황이 아닐 때도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나갔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낯선 장소라면은 에이미가 작동을 해야지만 저희가 안전할 거거든요. 그렇지만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에이미가 스탑을 해야 되는데 계속 불안함에 떨었을 때 집에 있는데도 문이 잠겼는데도 우리 집은 안전한데도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트라우마로 남지 않게 에이미를 진정시키고 이 상황은 안전한 곳이라는 거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그런 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포럼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 RSVP를 하시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해주신 것 중 하나가 최근 자주 일어나는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적인 공격이나
차별에 대해 어떻게 아이들과 대화를 할까 하는 것이었는데요. 아이들도 학교나 미디어를 통해 아시아 증오범죄에 대한 사례를 접하고 또 친구들로부터 차별과 증오범죄 대상자도 될 수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이런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아이들이 얘기를 꺼냈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기본적인 자세는 부모님이 스스로 건강해지시고, 부모님께서 이제 이 트라우마나 내 불안감과 이런 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 거를 한번 겪으시고 열심히 그걸 실천하시는, 먼저 시도를 하신 후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라고 하면은 대부분 아이들은 그냥 잔소리로 듣고 이제 안 들을 텐데요.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내가 엄마는 이런 부분에서 두려웠는데 이런 방법을 쓰니까 안심해지고 calm 되고 조금 기분이 좋아졌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줄 때 아이들이 조금 더 참여를 많이 대부분이 조금 더 참여를 응하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해주고 또 대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 느낌을 같이 풀어나가는 그런 연습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알려주신 헤이브닝 타치도 부모님들도 먼저 이렇게 해보시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이야기를 할 때 나누면서 조금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아이들의 대부분이 아이들의 그 감정을 존중해주고 싶어서 공감해주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시지만 그 힘든 상황에서 남을 비하하면서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에 와서 이제 이런 hate crime, hate speech 이런 걸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신경 쓰지 마. 걔네들은 너보다 못 배워서 그래. 네가 더 잘나서 그런 거야. 걔네들은 뭐 그러면서 이제 비하를 하면서 이제 좋은 말을 해주신다 하시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이 상황은 안 좋은 거고 그 아이의 공감을 해주시는 거 충분히 공감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나 다른 문화를 비하하지 않으면서 그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 주는 거가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무조건 참으라고 안 하시는 게 저희 한인 문화에서는 참 참으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 상황에서는 참으라고 얘기를 하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에서는 이제 참으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speak out 하라고 많이 배우는데 집에 와서는 또 참으라고 그러고 여기서 혼란도 오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런 calming해서 에이미를 calm 시켜서 이성적으로 얘기를 나눠서 이런 거를 어떻게 친구들이나 학교의 선생님들한테 전달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니포 선생님. 오늘 선생님과 인종차별 관련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헤이브닝 타치라는 기법도 알아봤고 아이들과 대화할 때 좀 주의할 점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반드시 인종차별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상황이 다양하니까 혹시라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실 때 오늘 제니포 오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그런 기법, 테크닉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초청 전문가이신 최영수 변호사님을 모시고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이해와 대응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박사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최신일 교수님과 제니포 부소장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최용수 변호사님을 통해서 이런 인종차별과 혐오범죄의 직간접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에 또는 증인이 되었을 경우에 법적으로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해결을 위한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최용수 변호사님을 초청 전문가로 모신 이유는요. 이번 아틀란타 사건 이후에 현재 몸담고 계시는 뉴욕 시민참여센터에서 발행한
혐오 범죄 대응 매뉴얼을 접하고 나서예요. 이 매뉴얼을 작성하신 분이 바로 최용수 변호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떤 계기로 이런 대응 매뉴얼을 만들게 되셨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현주 박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만나서 반갑고요. 사실은 그 4년 전에 2017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반이민 정서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 뭐 음모 이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인종차별이 굉장히 늘어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년도 초에 시민참여센터하고 한 130개 정도 교회가 연합되어 있는 이민자 보호교 네트워크라는 조직에서 같이 우리가 의미를 같이 하고 이렇게 만들게 됐죠. 네, 그래요. 다음 우리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Stop AAPI Hate의 보고서에서 나온 그 통계입니다. 지난 1년간 2020년 3월 19일부터 21년 2월 28일까지 1년 사이 통계를 보면요, 아시안에 대한 증오 발언이나 증오 범죄가 무려 3,795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증오 발언과 고의적인 아시안 기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신체적 폭행, physical assault가 11%나 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증오 발언과 증오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우선 증오 발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금방 통계가 사실은 모든 걸 다 증명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60%, 70% 정도 차지하는 것들이 증오 발언에 관한 겁니다. 그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이크로 어그레션, 네, 그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증오 발언이라는 거. 영어로는 헤이 스피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헤이 스피치, 발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뭐,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피켓을 든다든지, 네, 그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요즘은 헤이 인시던트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것이 이제 말로 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 일단 증오 발언 이렇게 하고요. 구별해야 될 것은, 증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발언이라는 거, 그 다음에 증오 범죄라는 거, 이게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친구들한테 욕한다든지 기분 나쁘면 욕하는 것, 그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발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증오라는 게 붙으려고 그러면 개념적으로 종교라든지 인종, 성별, 개인 정체성,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체 조건, 디스빌리티가 있다든지. 그래서 이런 클래스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그 어떤 편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제 증오 발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뭐 가장 흔한 게 아시안에 대한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영어를 써라, speak English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 뭐 차이나 바이러스라든지 그다음에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든지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증오 발언입니다. 근데 증오 발언은 일반 우리가 발언하고 달리 요거 들어먹는 거가 틀리죠. 왜냐하면은 종교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어떤 그런 위치라든지 아니면 그런 상태를 공격적으로 이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오 발언이라는 것은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옆에 자세하게 나오겠습니다만 요즘에 증오 발언보다는 증오 그 수위를 굉장히 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증오 발언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됐고 아틀란타의 그 어떤 총격 사건도 보면 극단의 어떤 살해라는 8명을 살해하는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처음에 책자를 발행할 때는 뭐 증오 발언 이걸 좀 강조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증오 범죄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증오 발언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 증오라는 거 단어가 되게 중요하고 또 발언 그리고 또 뭐 피켓 같은 것도 다 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런 증오 발언을 들었거나 했을 때 과연 이 증오 발언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이런 그 피해자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뭐 코비드 들어서고 사실 한인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정신적으로 아까 우리 교수님들께 말씀하셨는데 트라우마가 많고요. 그 다음에 뭐 고민도 되게 많은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헤이 크라임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옆집 사람이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뭐 바이러스 얘기도 하고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왜 영어를 안 쓰냐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죠? 뭐 개인적으로 친구가 얘기하면 좀 더 기분 덜 나쁠 수가 있는데 자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이러한 그 언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정도의 증오 발언은 이게 이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헌법상이 아시다시피 뭐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내가 잘못된 관념이라든지 또는 거짓말로 해서 남한테 굉장히 모욕감을 준다든지 기분 나쁘게 해도 그것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으로 보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오 발언 자체는 범죄화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그 우리 어째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대처하기가 사실 용이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듣다가 이번에 이제 총기 사건 때문에 이제 굉장히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됐는데, 근데 주위 사람 들어보면은 실제 이걸 당한 사람들 제가 접수를 받아봅니다만은 이렇게 이게 경각심이다 할지라도 갑자기 길거리에서 정오 발언을 당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황당하고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집에서 또는 가족들끼리 아니면 친구들끼리 회사에서는 어떤 직원들끼리 좀 약간 가설적으로 모의나 예행 연습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비디오를 켜서 뭐 이렇게 리포트 하라고 뭐 그런 게 합니다만은 그 상황이 생기면 굉장히 황당하고 또 겁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셀폰을 꺼내가지고 찍는다는 걸 다 이렇게 망각하는 수가 많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차분하게 응답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주위에 어떤 형태로 자기가 위치해 있는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혼자서 어두운 길을 갖고 있었는데 정오 발언에 피해자가 됐다는 건 듣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사람이 옆에 많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실제 뭐 이거를 액트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피할 것인지 뭐 그런 여러 가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위에 도움을 청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렇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차분하게 대응하고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욱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갑자기 내가 먼저 주먹을 던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자 그렇게 되면은 정오 발언의 피해자를 넘어가지고 정오 발언에 대한 가해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법상에 duty to retreat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자기가 가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 걸음 물러서고 피해야 된다는 법이 있죠. 근데 욱해가지고 한 방에 그냥 구타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오히려 형사적으로 또는 코가 부서졌어요. 가해자를. 그럴 경우에는 민사적으로도 고소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분히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 정오 발언 같은 경우는 특히 인종에 관한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시키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그 아시아에 대한 정오라든지 그런 것들은 깊은 역사와 어떤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악유를 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남의 의견을 바꾸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무시하고 자리를 뜨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리고 정오 발언 같은 경우도 신고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요번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은 우리가 이 아시안 헤이 크라임을 이게 이제 잘 리포트를 받아가지고 개량화해서 그래서 주류사회에다가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한인 단체에서 그런 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안들 어떤 폭력이라는 그런 걸 접수를 받았는데, 자 그런 것들이 주요 신문에 기사화되고 그리고 그런 통계를 다 이제 의뢰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고를 했기 때문에 통계화할 수 있었고, 통계화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보냈을 때 주류에 있는 미국인들도 우리의 어떤 이런 어려움이라는 그런 동참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절대 본인이 무시하지 마시고 이걸 받으면 내가 또 뭐 처벌을 받지 않을까 또는 보복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꼭 신고를 해주시고요. 조금 상황이 어려울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하든지 아니면 주위에 경찰에 신고할 것을 반드시 요청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촬영에 관한 것인데요. 실제 통계를 보면 이 경찰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인종차별을 당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상점이나 이런 곳에서 비디오를 사용해 가지고 어떤 정오 발언에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거를 잘 숙지하시고 그런 게 있으면 나를 위해서 또는 타인이 그렇게 정오 범죄 피해자가 됐을 경우에 그것을 이제 촬영할 수 있는 또 그런 예행 연습을 미리 하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게 정오 발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나만 피해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커뮤니티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한 명이 잘한다고 풀어낼 수 있는 숙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이 만약 친구가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그 같은 디스트릭에 있는 어떤 연방이나 주 또는 시 의원들하고 찾아가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입법화 또는 경각심을 사회에 던져주기 위해서 좀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반드시 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렇게 좀 일단은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살면서 일상생활에서 팁으로 갖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을 친구들과 가족들 사이에 한번 상황을 한번 미리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런 증오 발언에 직접적인 피해자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거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 옆에 지하철에서 아니면 상점에서 내가 아닌 옆에 증오 발언에 사건이 터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까도 뭐 언급했습니다만은 일단은 act,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speak up, speak out.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네, 해결 문제를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본인이 할 경우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제3자가 했을 경우에는 내가 다른 사람하고 연대해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이지한 거고 뭐 셀폰을 이용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오 발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는데 중간중간 변호사님께서 증오 범죄도 살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증오 범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보면 1919년과 1920년 사이에 미국의 17개 도시에서 혐오 범죄가 신고된 건수입니다.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지난 1년간 그 혐오 범죄를 보면은 7%가 줄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아시안에 대한 혐오 범죄는 무려 149%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증오 범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증오 범죄 뭘까요? 네, 아까 정오 발언에 대해서 갑자기 말씀드렸는데 정오 발언은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정오 범죄는 범죄로 이제 넘어간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범죄라 그러면 뭐 한국 분들이 많이 저지르는 게 있잖아요. 뭐 매춘이라든지 폭행, 협박, 그다음에 음주운전 이런 것들이 이제 범죄입니다. 형법상의 구성 요건을 갖추어야지만 제형 법정주의에 의해서 이제 그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일반 범죄와 달리 정오 범죄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일반적인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에 종교라든지 인종이라든지 국적, 성별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것이 편견이 되어서 범죄까지 되는 경우 예를 들면은 뭐 아까 고백주의 컨트리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뭐 아시안 분한테 주먹을 쥐어서 이제 턱을 쳤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폭행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칠 때 일반적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치면 이제 정오 범죄라고 이렇게 하기 힘들지만 뭐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나는 뭐 아시안이 싫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폭행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일반 범죄 폭행이라는 것의 바이아스, 그러니까 편견, 이 인종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정오 범죄까지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 게 아마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증오 범죄 그러니까 사건이 났어요. 제가 피해자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 목격자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이거 좀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일어날 수 있으니까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이게 정오 범죄가 개인의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고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블랙 라이브 매터라든지 흑인들, 그다음에 아시안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아무래도 정오 발언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경우에는 범죄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정오 범죄는 범죄입니다. 내가 범죄를 피해자가 되면은 범죄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사실 핸들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요즘에 여성이라든지 노약자들이 굉장히 이제 타겟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네, 실제 저희들이 보면 신고를 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게 보고만 있고 어떤 분들은 비디오만 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오범죄의 피해가 된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또는 타인을 위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911으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그게 자동적으로 녹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우리가 형사재판할 때 증거로 반드시 쓰이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고, 신고를 할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혼자서 신고하지 마시고 2사람, 3사람, 4사람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경찰들의 그 우선순위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액션이 빨리 디스패치가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신고만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뜨는 분이 많아요. 보복을 당한다든지 또 뭐 이게 또 나중에 되면은 뭐 귀찮게 법원도 왔다 갔다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러시면 안 되고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혹시 뭐 증거라든지 사진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가해자의 뭐 헤어를 줘가지고 나중에 DNA 분석할 수 있다든지 그런 거를 나중에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 후에는 현장을 뜨지 마시고 경찰들한테 기본적으로 증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이행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실제 이제 이렇게 신고가 되고 나면 생각보다는 실무적으로 이 헤이트 크라임에 대해서 이 헤이트 크라임을 담당하는 사법 당국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 안 한다는 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소셜 미디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좀 이렇게 푸시하는 방법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관할 경찰서를 태그를 해가지고 트위터에다가 뭐 한 달 전에 이걸 신고를 했는데 뭐 아무런 연락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2~3명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그 관할 경찰서에서는 굉장한 이거 경각심을 가지고 본다고 그런 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실제 그 FBI 통계를 보면 연간 헤이트 크라임이 25만 건 정도가 이제 보고가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보고가 되지 않는 거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네, 그렇게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신고하는 거 외에 또 우리가 또 알고 있으면 좋을 내용이 있을까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아까 우리 그 가정상담소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게 있으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 사회가 좋은 점이 모든 영역에 대해서 어떤 봉사단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자랑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런 멘탈 헬스 문제가 계신 분들은 좀 상담을 또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당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사회, 신문, 대중매체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신고가 되고 도움을 청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커뮤니티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여성과 노약자가 사실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에서는 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 같이 걸어주는 캠페인도 지금 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한인분들이 계속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인타운에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씩 이제 본인이 살고 계신 커뮤니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분은 본인이 그 저기 벤모에다가 2,000불을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시고 내가 뭐 시티로 들어가는데 뭐 교통수단을 타기가 너무 힘들다. 자, 그럴 경우에 이 2,000불을 클레임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택시비로 준다는 그런 운동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함께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3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종차별에 관련된 발언, 증오범죄, 언제 어디서나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개인이 혼자 풀어나갈 수 없고 커뮤니티가 함께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배운 것 같아요. 그럼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RSVP 해주시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했습니다. 오늘 1시간 포럼에서 모두 응답해 드릴 수는 없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갈 몇 가지 질문들을 드릴 건데요. 우리 Q&A 진행은 고은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3분 전문가 선생님들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사전 등록을 받을 때 받았던 질문을 바탕으로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와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최신호 교수님께 아이들과 인종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아이가 어릴 때부터 심지어는 만 5세 이전부터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토픽들로, 주제들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서 인종의 다름과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녀들과 생각과 감정을 편하고 자유롭게 나누는 것을 매우 강력하게 전문가들이 추천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cultural humility, 즉 문화적 겸손함과 critical self-awareness, 비판적 자아 인지를 하는 연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러한 다문화 다인종 사회에서 자라나면서 얼마든지 겪을 수 있고 노출될 수 있는 불평등함과 인종차별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미리 준비시켜 주시고 대화를 충분히 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도 우선 먼저 이런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 좀 트레이닝을 받을 기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니퍼 부소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아까 부모님들이 집에서 자녀들과 대화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자녀들이 선생님 혹은 친구들한테 인종차별을 받았을 때 아니면 인종차별을 받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 주는 게 좋을지, 또 아이의 감정을 어떻게 어루만져 주는 게 좋을지 한번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네,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런 트라우마나 이런 힘든 상황을 겪었을 때 제일, 임팩트가 오는 것은 우리 안전감,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다는 그 세이프티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느낌인데,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그런 인종차별을 겪었을 때, 그런 힘든 상황을 겪었을 때, 집에 왔을 때, 이 집 안에서는 엄마 아빠하고 이야기할 때는 가족 안에서는 안전하다는 그런 생각과 그런 environment를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야기하는 감정과 느낌과 생각을 공감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아이들 위해서 대응을 물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이고 아이들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학교를 돌아갈 때는 그 부모님들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대응을 하실 그런 방법, 생각하신 방법을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먼저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혹시 좀 티네이저이고 조금 더 큰 아이들이면은 아이들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도 좋고요. 아이들한테 주로 엄마 아빠는 이런 상황이 옳지 않고 이렇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서 이제 인풋도 받고, 좀 더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좀 큰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 스스로도 좀 empowerment가 생겨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부모님이 없을 때 혼자서 스스로 그런 대처하는 능력이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부모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그 올바른 대화 방법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질문 중에 어떤 분께서 한국어로 신고할 수 있는 24시간 핫라인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혹시 뉴욕에서 현재 아시아 커뮤니티와 또 다른 인종 커뮤니티와 어떤 연대가 있는지, 아니면 이런 핫라인이 있는지, 없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뉴욕이 아니라 다른 주에서는 혐오 범죄에 대해서 어떤 대처 방법이 존재하는지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뉴욕 같은 경우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시민참여센터에서 4년 전부터 인종차별 신고 핫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 오시면 저희가 인테이크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신고하고 팔로우 어떻게 하는지 그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상담해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한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뭐 10여 개 단체들이 태스크 포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통해서도 이제 뉴욕이나 이쪽 지역에서는 조금 액션이 있을 거로 보이고요. 뉴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우리 이런 큰일 생기면 한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이제 멋지게 표현되고 있는데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뭐 Asian American Advancing Justice라든지 이런 곳에서 통계를 수집을 해가지고 발표를 한다든지 뭐 그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멘탈 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게 대해서 잘 모르실 경우에는 주위에 계신 어떤 한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단체, 비영리 단체 연락을 해주시면 꼭 제가 보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채널 연결해 주실 거라 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께 저희 지금 채팅으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예. 비디오를 찍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까 저게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걸 잠깐 스킵을 했는데 뉴욕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게 이제 법에서 보통 규율을 하는데 주마다 많이 틀리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일반 오픈 로드라든지 퍼블릭 사이트에서 찍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뭐 이런 인시던트가 있을 경우에 헤이트 크라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심지어는 경찰한테 인종차별을 받을 경우에도 다 찍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신에 이제 뭐 경찰 같은 경우는 이 직무집행에 방해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몰래 나무 집에 가서 이렇게 촬영한다든지 그런 것만 아니면 합법적으로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하시고요. 그리고 비디오 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적으로 지금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우리가 리코딩이라든지 사진을 찍었을 경우에 경찰에 넘기면은 그죠? 그럼 크라임 스탑버에서 그거를 현상 수배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독지가가 이 사람을 잡으면 매칭 펀드를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현상을 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범죄에 노출이 되어서 사실 그 가해자가 잡히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디오에 대한 활용이 굉장히 요즘 중요하고 대신에 한 가지만 좀 주의하실 거는 괜히 이제 이거를 갖고 이렇게 하다가 비디오 찍는 분이 굉장히 이제 곤욕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구타를 당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잘 파악을 해서 좀 슬기롭고 좀 당당하게 좀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들어와서 그거 질문 드리고 이제 오늘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변호사님께서 증오 발언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참여하신 분 중에 한 분께서 공공장소에서 아이와 함께 있을 때 증오 네. 발언을 경험했을 때 네. 대처 방법이 달라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네네. 대처 방법이 다를까요? 아니면 아까 들었던 게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증오 발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범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기분 나쁜데 이게 그냥 지나칠 수는 없고 특히 자녀하고 동반했을 경우에는 또 아빠로서 엄마로서도 교육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제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뭐 아무래도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는 아닌 거로 보이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그 가해자가 잠재적인 가해자가 뭐 술을 먹고 예를 들면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면은 필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다, 구타까지 갈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좀 뭐 거기에서 교육을 너무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는데 아까 교수님께 말씀하셨듯이 조금 이제 가족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로 삼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최 교수님이나 제니퍼 오 선생님께서 집에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집에서 어떻게 대화를 풀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면 한 말씀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잠깐 설명해 드렸던 그 헤이브닝 테크닉도 이용해서 아이가 만약에 진짜
표시날 정도로 불안함에 떨다면은 그런 임팩트가 있다라면은 그런 테크닉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어른이나 아이나 모두가 이게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이제 이런 대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이제 의지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라도. 그래서 이제 적절한 선에서 아이들하고 이제 의지하고 공감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제니퍼 오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과 이제 얘기를 하실 때 이거는 이제 그 일을 당하신 다음에 하셔도 좋지만 이제 평소에 이렇게 예방주사 맞는다는 그런 개념에서 굉장히 이런 주제로 자유롭게 대화를 하실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소수 민족이고 유색 인종이지만 인종차별적인 면에서 늘 피해만 당하는 피해자가 아니다. 우리도 다름과 차이에 대해서 누구나 다 선입견과 그런 고정관념이 있고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나오고 인종차별적으로 이제 우리도 모르게 가해자도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아이들과 대화를 자유롭게 좀 하시면은 아이들이 좀 많이 준비가 되고 굉장히 리질리언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세 분 선생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질문 2가지 더 들어와서 변호사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혹시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저희가 계속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 분은 직장 내에서 인종 혐오 발언에 대처하는 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또 다른 한 분은 호신용품, 특히 페퍼 스프레이 같은 걸 사용하는 게 가해자에게 사용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렇게 2가지 물어보셨습니다. 네, 아까 인종 발언에 어디 상황에서 대처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아까 직장 질문이 내에서, 직장요? 그러니까 직장 네, workplace, 직장에서. 네. 네, 뭐 직장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것도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 분들이 굉장히 찐궁을 당한다는 걸 많이 느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슈퍼바이저라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백파이어가 돼가지고 뭐 직업을 잃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다큐멘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큐멘트. 예. 뭐 예를 들면 이메일을 만약에 뭐 이상한 그런 거 받았다 그러면 잘 보관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하나 두 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저널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런 미팅에서 이런 발언을 받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니네 나라 돌아가든지 그럴 경우에 다큐멘터를 잘 해놓고 저널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해서 체인 오브 커맨드를 밟는 거죠. 모든 회사에는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되면 그 인터널 팔러시가 있습니다. racial discrimination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성희롱이라든지 특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받고 그리고 하기 전에 조금 이제 주의하실 게 괜히 이게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한다든지 준비 없이 했을 경우에 어떤 아무래도 우리가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뭐 노조 쪽에서 우리한테 불리하게 하는 것도 제가 꽤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큐멘터하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 있는 전문가 변호사님이라든지 또는 그런 분들한테 한번 자문을 구하고 공식적으로 채널을 밟아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에 길거리가 굉장히 요즘에 힘듭니다. 그래서 뭐 택시를 타고 간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 많이 생기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럼 뭘 갖고 다닐 것이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뭐 호루라기 같은 것도 일단은 괜찮을 것 같고요. 굉장히 뭐 휴대하기 쉬운 건데요. 뉴욕의 한 가정상담소에서 데시벨이 굉장히 높은 100 이상, 140 정도 데시벨을 누르면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 차에 이렇게 뭐 얼럿 하듯이 그런 걸 갖고 다니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굉장히 이제 공고해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페퍼 스프레이라든지 테이저 건 같은 게 이제 조금 더 넥스 레벨 무기인데 자, 테이저라든지 아니면은 좀 크게 관련되는 무기는 주마다 금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또 합법적으로 이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주위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구글해 보시고요. 문제가 되는 게 페퍼 스프레이라든지 테이저 같은 경우는 이 가해자를 더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차분하게 대응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피하라고 하는 게 그 이유거든요. 그 뭐 듀ty to retreat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신중하게 하시고, 진짜 내가 혼자 있는데 예를 들면은 나를 방어해야 된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게 꼭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시나리오가 많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세요, 마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 선생님 정말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 또 오늘 들으신 정보는 주변 분들과 또 커뮤니티 안에서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은정 박사님께서 공지사항 몇 가지 해주시고 이제 전체 그 미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K from Y's 번외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 유튜브로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 감사드리고요. 1시간을 예상했는데 조금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많은 질문도 있었고, 그리고 또 나눌 이야기도 많았죠. 오늘 1시간으로 부족한 거였습니다. 우선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요, 4월 17일에 LA 한인가정상담소에서 트라우마와 관련해서 컨퍼런스를 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나중에 이메일 팔로우업으로 그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센터에서 발행한 혐오범죄 대응 매뉴얼, 역시 자세한 내용과 좋은 대응 방침이 있기 때문에 교육용으로도 굉장히 좋거든요. 물론 뉴욕 에서 발행했지만 다른 주에서 충분히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우리 뉴욕시티 커미션 온 휴먼 라이트에 계시는 김하나 변호사님께서 4월 22일에 혐오 범죄 대상이 되었을 때 대응 방안에 대한 한국어로 세미나가 있다고 합니다. 4월 22일에. 그래서 이 역시 제가 나중에 팔로우업으로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거 들으면서 교육을 받고 또 이렇게 주시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저희는 2주 후에 저희의 본 프로그램인 코비드 건강 시리즈 여가 활동이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모두 다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모두들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